장장 2,700km.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중국의 자랑 만리장성. 사시사철 관광객 행렬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국의 초코파이가 팔리고 있다. 중국인의 손에 들려진 한국 과자. 호류파이란 이름으로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의 단맛에 매료돼 있다. 중국의 문화와 유행이 시작되는 도시 상하이. 그 화려한 도시에서도 초코파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유명 식당에서 치러진 결혼식. 1년지 대사 중에 결혼을 제일로 꼽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도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대하다. 손님 접대를 위해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신랑 신부는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술과 담배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돌아가는 하객들에게 초코파이 한 박스씩을 안겨준다. 중국에선 지금 초코파이가 최고의 결혼식 답례품인 것이다. 초코파이 진출의 진원지인 북경. 진출 10년째이지만 초코파이 무료 시식회가 있는 날이면 지금도 어김없이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중국 라이위엔현의 작은 마을. 일주일에 한 번 호리우파이가 배달되는 날은 아이들이 먼저 안다. 파이 하나의 가격은 1.1위엔, 우리 돈으로 150원쯤 되는 비싼 과자지만 늘 가게 진열대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인기 상품이다. 好礼最好，这个平时过年过节的啦，就是也送礼送最多的，好礼派最好。 이렇듯 중국 오지의 콜리게 아이들 손에 초코파이가 쥐어지기까지. 초코파이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단 간식거리가 귀하고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초코파이가 개발된 1974년,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을 시작하며 제과업도 선진화의 숙제를 떠안았던 시기다. 그때 한국식으로 새롭게 개발된 과자 중에 하나가 과자와 머시멜로, 초콜릿의 세 가지 맛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초코파이였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감기가 무량하다는 초코파이 최초 개발자 김용참. 당시 그는 신제품 개발을 또 맡았던 과자연구개발팀 팀장이었다. (1973년 11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산업시찰의 기회를 얻은 김용찬 팀장은 미국에서 선진 제과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과자와 케이크들. 그중에서 그가 눈독을 들였던 것은 초콜릿으로 코팅된 과자였다. 아직은 그 소위 그 1인당 진입비가 낮으니까 이게 어렵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틀림없이 이런 제품이 히트할 것이다 하는 그때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김용찬은 즉시 연구에 들어갔다. 그는 계란 흰자위와 젤라틴을 섞어 만든 머시멜로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는 과자를 만들고 싶었던 김용찬 팀장. 그러나 문제는 수분이었다. 생케이크처럼 촉촉하려면 수분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보관과 유통에 문제가 생기고 만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곡류에 있어서 대개 수분의 함량을 14% 이하로 조정해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미생물, 곰팡이를 비롯한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 한계선이 그거다 이거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 대량 생산의 한계선인 수분 14% 이하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건조하지 않고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과자를 만드는 성분의 황금비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마치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듯 김용찬 팀장은 실험을 시작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수분의 퍼센트를 달리해 수백 가지의 파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수백 개의 파이를 만들어 혀끝으로 확인해 마침내 최적의 수분의 양을 찾아냈다. 그것이 12%. 머시멜로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비스킷을 딱딱하게 만들고
대신 숙성 기간을 두어 수분이 스며들도록 한다는 것이 그가 개발한 초코파이 맛의 비밀이었다. 초코파이만 생각하면 정말 참 감회가 깊습니다. 이 수분의 함량을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제품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그 순간, 저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1974년 4월 마침내 세상에 나온 초코파이는 단 것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의 1등 간식이었고 바쁘고 가난한 어른들에게는 우유 한 컵과 배를 채울 수 있는 대용식으로 제 몫을 톡톡히 했다. 출시 첫 해에 50원 가격으로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만큼 선풍을 일으킨 초코파이. 그 인기는 오래도록 식을 줄 몰랐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초코파이는 사양길에 접어든다. 싸고 든든한 국민과자란 칭송도 인기도 옛말이 되고 250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100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결국 안락사까지 논의되기에 이른다. 경쟁사에서는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초코파이 하나로서 매출을 유지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곤두박질 치던 매출 그래프에 변화가 왔다. 특정 지역에서 매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 기류가 감지된 곳은 다름 아닌 부산. 그 지역에서의 매출량이 다른 도시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부산 지역 조사에 들어갔다. 초코파이의 매출 곡선을 치솟게 한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에서 온 보따리 상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어느새 초코파이가 고국으로 사가는 최고의 인기 상품이 돼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중국 등 공산국가 진출에 눈을 돌린 계기가 됐다. 저희 제품을 좋아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이 제품을 소비자한테 가깝게 잘만 다가가면 중국에서 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진 한 게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1년 11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으로 급파된 인물은 당시 일본 사무소 소장이었던 주병식 부장. 아직 우리나라와 수교도 되기 전이었던 중국은 이제 막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였다. 주병식 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중국인들이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상보다 상황은 더 열악했다. 간식거리라곤 수박씨, 호박씨 같은 견과류가 고작일 뿐 그렇다 할 번듯한 과자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과라는 그런 그 개념이 아직 없는, 태동하기 전에 그런 단계였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시장의 그 포텐셜이랄지 하는 부분은 이건 뭐 막대한 거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12억이 넘는 잠재 구매력을 가진 중국은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은 가능성의 땅이었다. 결국 한 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선에서 중국 진출이 결정됐다. 우선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 조사를 통해 경기 변동과 상품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향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뛰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유로운 임무를 좀 본인한테는 좀 부여를 했었죠. 단중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였던 1993년 초. 아무런 기반도 형성되지 않은 불모의 대륙에 1인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건 당시 28살의 신입사원 김동건이었다. 실장께서 이제 하루는 부르시더니 김동건 씨 결혼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중국 갔다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한 1년 중국 갔다 오라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시장 조사를 통해 주력 상품을 정하고 수출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동건 지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시중에 나와 있는 과자들을 먹어보고 중국인들의 입맛을 파악하는 일뿐이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 골목 다 다니면서 안 먹어본 과자가 없을 거예요. 매일 뭐 밥같이 먹었으니까. 그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것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과자 봉투에 나온 주소를 찾아다니며 발로 뛰며 유통망을 파악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북경 근처 아주 허름한 상점에서 그가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오랜 유통기간 동안 여기저기 구겨지고 찌그러진 상태의 초코파이 박스였다. 굉장히 그 낡아가지고 거기 하나 진열이 돼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 아줌마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걸 어디서 사셨냐? 그랬더니 이제 도매시장에서 샀다. 근데 왜 이렇게 저 제품이 이런 거를 갖다 놨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 근데 왜 갖다 놨느냐? 그러니까 팔린다라고 했어요. 6개월이 넘는 조사 결과를 통해 김동건 지사장은 초코파이가 수출 주력 상품으로 적당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서울 본사로 보고됐다. 서울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다. 결국 초코파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중국 진출의 방향이 잡혔다. 김동건 1인 지사장의 행보가 더욱 바빠졌다. 중간 도매상들을 찾아다니며 초코파이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약 30여 개 세계 굴지 제과 업체들이 일제히 중국 시장에 뛰어든 시기. 무엇보다 선점이 중요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종합 마케팅 계획이 세워졌다. 그 총책임을 맡은 건 김흥재 마케팅 부장. 그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첫 번째 전략은 컬러 마케팅.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동시에 구매자의 기호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 결과물이 바로 초코파이의 중국 이름. 그는 과감히 초코파이란 이름을 버리고 좋은 친구란 뜻의 호료우를 선택한다. 이렇게 20년 동안 푸른 옷을 입었던 초코파이는 1993년 붉은 새 옷을 입고 1994년 새 이름을 달고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그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1995년 2월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됐다. 그 첫 출발은 2월 10일 열린 무료 시식회. 인지도가 없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당시로서는 중국인들에게 시식회가 너무도 생소한 행사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아예 행사장 근처로 오는 것 자체를 꺼렸다. 믿지 못하는. 이런 제품을 그냥 줄 리는 없는데 뭐 사라는 얘기다. 이거는 내가 가서 먹었다 하면은 뭘 사야 된다. 덜미 잡힌다라고 생각해서 지식하는 그 장소나 아니면은 프리 샘플링 하는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자리를 피해서 저렇게 다들 돌아다녔어요. 참패는 계속 이어졌다. 2차, 3차, 4차 시식회까지 연속 실패였다. 다른 방법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었다. 대책회의가 열렸다.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에게 초코파이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것인가. 그것이 파이맨들의 유일한 화두였다. 1993년 3월 파이맨들의 고민의 결과물이 천안문 광장 지하철역 앞에 세워졌다.
그것이 바로 호리오파이 광고 입간판. 그때까지 대형 과자 광고 간판이 세워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 부각을 위해 1년치 광고비를 몽땅 투자한 것이다. 그때는 여기가 출퇴근길이었었어요. 자전거. 굉장히 많은 자전거가 출퇴근용이었어요. 그 당시엔 차가 없이 뭐 그냥 이 도로 전체가 자전거 예. 불길이었다고? 그리고 다시 시식회에 도전했다. 광고 입간판을 본 사람이라면 호기심이 발동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였다.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시식회장에서 즉흥으로 마련된 기발한 아이디어도 한 몫을 했다. 그것은 쓰레기통을 숨겨버리는 것. 버려진 봉투를 다시 한번 보며 호리오파이의 이미지를 재각인시키자는 발상이었다. 그걸 저희들끼리 쓰레기 마케팅이라고 불렀는데 그 방법을 계속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식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시 막 생겨난 대형 할인 매장 앞에서 초코파이 시식회가 열리는 날이면 행사장 북새통이 되고 말았다. 이곳에서 13억 중국 인구를 빌어서 실감했다는 파이맨들. 그들에게 시식회장에서 터져나오는 중국인들의 환호성은 힘찬 승전보였다. 누군 주고 누구나 왜 안 주냐. 그래서 매대도 부서지고 한쪽 여직원도 다치고 그제서야 저희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로 뛰어 알린 한국의 100원짜리 과자가 마침내 중국의 좋은 친구가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첫 발을 들인 두 명의 주역이 천안문 광장에서 다시 만났다. 1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북경사무소에는 유통망을 구축할 영업인력이 대거 영입됐다. 당시는 중국의 수출 기반이 잡히질 않아 직거래가 어려운 상태. 결국 궁여지책으로 홍콩의 딜러를 통해 중국 남부의 산토우항으로 초코파이가 수입되고 있었다. 그것을 대리점과 연결시켜 거미줄 같은 초코파이 영업망을 만드는 것이 파이맨들의 임무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으로 초코파이 매출은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뛰어올랐다. 그런데 1995년 9월 문제가 발생했다. 변질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초코파이가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8개월. 게다가 예상보다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웠던 것이다. 제과업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죠.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기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문제는 심각했다. 한창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쌓아 유통망을 견고히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난데없이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곧바로 대대적인 리콜, 초코파이 수거를 시작했다. 전국 8개 지역을 거점으로 유통되던 초코파이 전량을 수거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산토우항 인근 들판에 초코파이가 쌓이기 시작했다. 다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전량 소각이었다. 삽시간에 파이박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방부제를 쓰지 않고도 한국의 사계절을 거뜬히 넘기던 초코파이였건만 기나긴 유통 과정과 중국 남부의 무더위 앞에서 무참히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전국을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타는 초코파이를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파이맨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했다. 그 제품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수출했던 제품들인데 그 제품을 제가 직접 태운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초코파이가 이제는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고 끝장난 듯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초코파이 수거 작업은 한 달 동안 계속됐다. 그렇게 쌓이고 태워진 초코파이가 무려 10,000여 박스. 모든 파이맨들은 손을 놓고 그 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 후에도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중국 진출을 포기하라는 압력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도 과연 그 더운 나라에서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계속적인 판매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쉽게 그걸 하는 부분에서는 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죠. 그 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주병식 부장이 달려간 곳은 안산에 위치한 상품개발연구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중국 기후에 맞도록 포장재를 바꾸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방부제를 넣을 수도 없는 과자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길은 포장을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당시 사용되던 포장재는 투명 셀로판지. 이것을 알루미늄 불투명 필름으로 바꾸는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결과 산소 투과율에서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투명지가 2000cc의 산소를 투과하는 데 비해 불투명은 100분의 1 수준. 수증기 투과율 역시 투명지 4.0g, 불투명지 0.1g. 산소 수증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밀폐 포장의 또 다른 노하우는 접착력을 높이는 방법이었다. 단순히 압력으로 포장지를 접착하던 것을 열을 가해 누르는 핫실링으로 바꾸는 방법이 모색됐다. 이렇게 접착법을 바꿨을 때 얼마만한 무게를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 돌입했다. 접착 강도 실험에서 콜드 실링의 경우 무게 400g으로 당기자 접착 부분이 떨어진 데 비해 핫실링의 경우 1.5kg의 무게를 거뜬히 견뎌냈다. 곧바로 이어진 포장지 교체 작업. 포장을 바꾸기 위해선 250%가 넘는 원가 상승률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운남성에서 흑룡강까지 무려 70도의 차이를 보이는 중국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가 한창이던 그 즈음 중국에선 패자 부활전이 시작됐다. 부패 사건을 마무리시킨 파이맨들은 일제히 중국 중간상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 신뢰도가 바닥으로 실추된 상태에서 그것을 되살리는 일이 아득하기만 한 때였다. 너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까가지고요. 그 앞에서 우리 영업사원하고 저 같이 먹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 대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10배로 물어주겠다. 분명히 모든 책임은 우리가 하겠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경상이 그렇게 심하게 냉대를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냐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파이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초코파이를 생산하던 수출 라인이 멈추고 말았다. 2년간의 태평성대로 중국에서의 초코파이 성공기는 막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열정 하나로 중국 시장에 뛰어든 파이맨들의 얼굴에 좌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늪을 빠져나오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그저 암담할 뿐이었다. 중국 현지 생산 준비는 공장 부지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주병식 부장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랑팡. 랑팡은 북경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제특구다. 북경과 천진,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데다가 항구와 공항이 가깝고 과자를 굽는 데 꼭 필요한 LPG 가스가 있는 랑팡은 그가 찾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단이었다. 랑팡시와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침내 1996년 4월 중국 현지 생산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공장을 짓기 위해선 또 다른 실마리를 풀어야 했다. 그것은 현지 재료로 똑같은 초코파이 맛을 내는 일. 그 임무가 파이 개발팀에게 주어졌다. 개발의 실무를 맡은 연구원은 입사 후 줄곧 파이 개발만 매달려온 강주진 연구원. 맛도 맛이지만 재료가 조금만 변해도 형태마저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게 파이다. 때문에 적당한 재료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요리 구성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파이 개발팀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어느 정도는 부드러우면서도 모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조금 많아진 경우에는 그냥 우리 풀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예 뭐 떡처럼 우리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그냥 뻑뻑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밀가루였다. 밀가루에서 모양을 좌우하는 것은 전분 강도, 맛을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 강도다. 이것이 적정 수준에 맞아야 제대로 된 파이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내온 밀가루는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만큼 형편없었다. 당황했었어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이제 각오는 했었거든요. 중국이니까 결국은 우리랑 환경이 많이 틀릴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었는데. 밀가루의 성분과 재분 기술에 따라 맛도 형태도 천양지차의 과자가 나온다. 우선 연구원들은 각종 중국산 밀가루로 비스켓을 만들었지만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 결국 파이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비스켓은 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파이 개발팀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날아갔다. 초코파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30여 종의 재료를 확보하는 총책을 이승준 팀장이 맡았다. 이승준 팀장은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다. 원하는 밀가루를 찾아내는 미화는 없었던 것이다. 오로지 발품으로 적당한 밀가루를 찾아내는 방법뿐이었다. 더욱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 선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중국 내에서도 그 지역마다 다 밀의 어떤 품질이 틀린데 저희들이 원하는 그 밀가루를 만드는 밀을 중국에는 거의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수상 적은 사람이 공장 주변을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 봉변을 당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저희들 뭐 도둑으로도 오인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과자 생산이 난항에 봉착해 있던 1997년 초 5월을 예정으로 공장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조해져가는 이승준 팀장. 공장 설립에 다른 어떤 것이 준비된다 해도 적당한 밀가루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는 이제 모든 초점이 어떤 생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설비나 영업력이나 뭐 영업 조직이나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제품이 제대로 못 나온다 그러면은 회사 전체적으로 상당한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죠. 파이개발연구소에서는 다시 공수해온 중국산 밀가루의 점도 테스트가 이어졌다. 결론은 초코파이를 만들 적당한 밀가루는 없다는 것.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점도가 다른 밀가루를 섞는 것이었다. 공장 건립 2달 전 동북 삼성의 밀가루와 낭팡 지역의 밀가루를 섞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제 남은 건 한 달의 시간뿐. 그 시간 안에 모든 난제들을 풀어야 하는 현실. 수백 개의 파이가 만들어지고 폐기되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오븐에서 제대로 된 파이가 나왔다. 형태는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맛이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파이 개발팀. 아주 미미한 맛까지 잡아내는 맛 전문가들의 혀끝 심사가 남았다. 여기서 통과해야만 밀가루를 확보하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 파이맨들의 표정이 밝았다. 마침내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다. 형태는 물론이고 맛 역시 한국에서의 그것과 똑같았다. 중국 진출 준비 2년, 초코파이 밀가루 연구 6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정말 딱 처음 배합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포장해서 딱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환희랄까? 그거는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1997년 5월 중국 땅에 마침내 연 6,000달러 규모의 초코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세워졌다. 공장 설립을 계기로 호리오파이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우선 임지령, 루이 등 빅스타들을 모델로 캐스팅.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주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다. 거기에 상표와 같은 좋은 친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고를 내놓았다. 소비자 그리고 채널 쪽의 집중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그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봅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공장이 세워진 97년 300만 달러였던 매출이 이듬해 780만 달러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러나 복병은 또 숨어 있었다. 대리점으로 납품을 나간 트럭을 다시 돌려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돌아오란 말이야. 상금이 입금돼야만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입금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대리점 주인들이 그것을 보낸 즉시 입금 취소를 해버리는 편법까지 동원해 외상거래를 시도했다. 송금을 하고 나서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중국의 상거래 관습이 문제였다. 외상거래가 일반화돼 있고 수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의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것은 파이맨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였다. 상고 딜러만을 갖다가 일단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비록 경험 거래지만 그 거래처 쪽에 그 솔로로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단독 그 대리점을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윤자체 주는 쪽을 갖다가 홍보를 했고, 상거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면서 내놓은 방법은 단독 거래였다. 여러 대리점 중에 지역마다 중요한 대리점과 독점 계약을 하는 대신 선금 거래를 하자는 것이 파이맨들이 대리점 사장에게 내놓는 조건이었다. 워낙 잘 팔리는 품목이라 독점이 된 대리점에도 이득인 방법이었다. 결국 북경에 영향력 있는 대리점과의 독점 거래가 성사되면서 골칫거리였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점 거래는 성공적인 해결법이었다. 유명 거래상과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지자 선금 거래라도 좋으니 독점권을 달라는 거래상들이 줄을 이었다. 중국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선금 독점 거래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짜다고 소문난 중국 사람한테 현금을 받고 초코파이 팔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신났죠. 저희가 이렇게 현금 거래를 고집을 했는데 야 그땐 진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남한 땅의 100배나 되는 대륙, 13억 인구의 기회의 땅. 그곳에서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파이맨들의 투지가 있어 지금 한국 과자 초코파이가 중국인들의 입에서 녹고 있는 것이다. 6천년 역사의 도시이자 중국 제1의 경제상업도시 상하이. 세계 굴지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 보고픈 파이맨들에게 이곳은 야망의 도시였다. 상하이 점령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무렵부터. 우선 상하이 시민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당시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었지만 매출이 부진한 상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알뜰하기로 유명한 상하이 시민들의 소비 성향이었다. 일찍부터 세계적인 제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됐다. 한마디로 그들의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우리 초코파이 케이스 자체가 워낙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한 사람이 보면 10분을 봐요.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대형 할인 매장에서도 박스째 파는 초코파이를 낱개로 팔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결국 12개들이 한 박스를 파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하에 6개들이 박스를 개발했다. 그리고 시장 조사와 동시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우선 과자 원료 공장을 세워 공장 설립의 노하우를 익히는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졌다. 상해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세계적인 제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 1등 제품이 되지 않으면 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전에 1등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하이 진입에 제동을 건 것은 연평균 습도가 75%를 넘는 그곳의 기후. 상해같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제조라든지 유통의 과정이 가장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이에 맞는 초코파이의 성분 구성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초콜릿 코팅이 녹아내렸다.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는 융점을 높이는 것이 코팅제를 바꾸는 열쇠. 40도가 넘는 더위를 이기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입에서는 잘 녹는 초콜릿 코팅제를 만들어내야 했다. 북경 공장 설립 때와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해야 했던 파이맨들. 마침내 꼬박 1년 만에 코팅제 성분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 공장 설립은 또 다른 도전의 성적표였다. 결국 이것이 설립되면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초코파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것은 중국의 또 다른 거점을 확보한 일이었다. 공장이 설립되기까지 상하이 온도와 습도를 잡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마치 제약회사를 방불케 하는 공장 내부가 그 증거. 공장 내부에 그린존을 설치해 각별한 세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린존 진입부터는 무균 상태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 그린존이 시작되는 것은 과자가 구워지는 베이킹 공정 직후부터다. 머시멜로와 초콜릿 코팅을 하는 공정에서는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살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이를 위해 자동으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었고 외부 공기는 완벽히 차단했다. 이제는 다른 기업에서 산업 시찰을 나올 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연 2억 개의 초코파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영업망 구축. 중국 진출 초창기부터 잔뼈가 굵은 안성홍 팀장이 급파됐다. 중국 남부 지역의 거점이요, 나아가서는 동남아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할 상하이. 우선 영업사원 교육이 급선무였다. 느긋한 성격과 훈련 부족으로 한국인의 업무 추진 속도에 맞추지 못한 것이 현지에서 뽑은 영업사원들의 다 같은 문제였다.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제가 좀 자부스럽게 생각하는데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을 갖다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적인 마인드. 하면 된다. 이유는 없다. 신병훈련소 버금가는 안 팀장의 혹독한 강훈련이 시작됐다. 함께 부대끼며 단련돼 갔다. 직원들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영업사원에서 시식계 도우미들까지 훈련된 자신감으로 무장돼 갔고 그것은 곧 실적으로 이어졌다. 상하이 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이뤘다고 생각했다면 상하이 입성은 실패로 끝났을지 모른다. 북경에서의 성공을 거울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북경과 또 다르기 때문이다. 실패를 맛보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 그리고 추진력을 높이는 노력이 오늘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중심을 잡은 상하이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초코파이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